다시 돌아온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 호스트 박슬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삶의 경계에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많은 이야기를 품은 장소로 여러분을 안내할까 합니다. 바로 마지막 집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 보내주신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섬뜩한 경험담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열어볼 편지는 자신을 유라라고 밝힌,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신입 장례 지도사라고 합니다. 그녀는 죽은 자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일에 깊은 사명감을 느끼고 이 직업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녀의 깊은 공감 능력은 그녀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망자의 마지막 감정들과 그녀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한유라는 24의 젊은 장례 지도사 수습생이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그녀의 직업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젊고 아름다운 나이에 매일 죽음을 마주하는 일을 하려 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유에게 이 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존엄하고 평화롭게 떠날 권리가 있다고 믿었고, 그 마지막을 돕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했다. 그녀가 수습생으로 일하게 된 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장례식장이었다. 그곳은 낡았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언제나 백합의 향기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깊은 슬픔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복도는 언제나 정적에 잠겨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찾아오는 이들의 슬픈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머금고 있었다. 유라의 스승은 이 장례식장의 주인이자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인 박 원장이었다. 그는 말이 없는 무뚝뚝한 노인이었지만 망자를 다루는 그의 손길은 그 누구보다도 섬세하고 존중심이 깊었다. 그는 유에게 언제나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우리의 일은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고인에게 최상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슬픔은 유가족들의 몫이다. 그날 유라는 처음으로 직접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돕게 되었다. 고인은 노환으로 잠을 자던 중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한 할아버지였다. 박 원장은 유에게 이것이 장례 지도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죽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유에게 시신을 닦고 마지막 옷을 입히는 절차를 차근차근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염습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차가운 침대 위에 할아버지의 시신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유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박 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냈다. 그녀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듯한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의 시신이었다. 그녀는 두려움 대신 깊은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박 원장의 지시에 따라 따뜻한 물수건으로 할아버지의 몸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최대한 부드럽고 정중했다. 그녀가 할아버지의 차갑고 앙상한 손을 잡고 손톱 밑을 정리하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몸에 갑자기 강렬한 감정의 파도가 밀려 들어왔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생생한 다른 누군가의 평생의 기억과 감정이었다. 그녀는 느꼈다.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의 벅찬 설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뜨거운 눈물,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끝내 가족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후회,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깊고 고요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감정의 파도와 함께 그녀의 감각은 현실을 벗어났다. 그녀의 코끝에 희미하게 벤자민 나무의 향기가 스쳤고 귓께는 아주 오래된 유행가의 멜로디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가 잡고 있는 차가운 손에서 아주 잠깐 동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압도적인 경험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손을 놓고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헉, 헉. 그녀의 거친 숨소리에 박 원장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유라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방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법이지. 우리는 그저 듣는 법을 배워야 해, 난. 그 이야기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박 원장의 말은 그녀가 겪은 현상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했다. 유라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깊은 공감 능력이 망자의 마지막 감정, 즉 잔류사념과 그녀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그녀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재능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저주가 될 수 있었다. 그날의 남은 작업 시간 동안 유라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고 오직 기술적인 절차에만 집중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할아버지의 시신은 깨끗한 수의를 입은 채 안치실로 옮겨졌다. 유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 준비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늦은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을 한번 둘러보고 밖으로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작업을 했던 그 염습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빈 차에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둡고 텅 빈 방 안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선명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한숨이 아니었다. 아주 길고 고된 여정을 마친 사람이 마침내 편안한 안식처에 도착해 내쉬는 듯한 깊고 만족스러운 안도의 한숨 소리였다. 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잔류사념은 시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간에도 스며들어 자신의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한유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염습실에서 들었던 그 마지막 한숨 소리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이 장례식장의 벽과 바닥, 그리고 공기마저도 수많은 죽음의 기억과 감정을 머금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다음 날 그녀가 출근했을 때 세상은 이전과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공간에 깃든 보이지 않는 슬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박 원장의 조언대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기술적인 업무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그녀는 안치실의 온도를 점검하고 장례 용품들을 정리하며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계속해서 주변의 소리들을 포착했다.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짧은 회한의 감정, 상담실에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희미한 절망감. 장례식장은 거대한 감정의 공명상자였다. 그날 오후 새로운 시신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유산 상속 문제로 가족과 다투다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킨 한 중년 남성이었다. 유라는 다시 한번 박 원장을 도와 시신을 수습해야 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자. 이것은 그저 일일 뿐이다. 하지만 그녀가 시신의 손을 잡는 순간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격렬한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그것은 순수한 분노와 배신감의 파도였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남자가 평생 동안 느꼈을 억울함과 세상을 향한 증오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그녀의 귓게는 실제로 들리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격렬하게 뛰었고 손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졌다. 박 원장은 그녀의 상태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시신에게서 떼어냈다. 그만하면 됐다. 나머지는 내가 마무리하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비틀거리며 염습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차에 한참 동안 숨을 골라야만 했다. 평화로운 죽음의 잔향과는 차원이 다른 끔찍한 경험이었다. 그녀는 망자의 부정적인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다. 만약 박 원장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그 분노의 그대로 잠식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그녀의 재능은 축복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저주에 가까웠다. 며칠 뒤 장례식장에서는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 젊은 여성의 장례식이 열렸다. 장례식 내내 고인의 어머니는 딸의 관을 붙잡고 거의 실신할 정도로 오열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라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 어머니의 슬픔에 깊이 동화되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유가족들이 떠난 뒤 텅 빈 분향실을 정리하는 것은 유라의 몫이었다. 분향실 안은 아직도 슬픔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국화꽃의 향기보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절망감이 훨씬 더 짙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유라는 묵묵히 제단을 치우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사방은 완벽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일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듣기 시작했다. 흐느끼는 소리.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분향실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한 젊은 여자가 슬프게 흐느껴 우는 소리였다. 유라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고인의 어머니가 남기고 간 슬픔의 메아리였다. 혹은 자신의 젊은 죽음을 슬퍼하는 고인 자신의 영혼일지도 몰랐다. 유라는 두려움보다 더 큰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흘리는 눈물이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방 안에 남겨진 영혼의 것인지 조지차 분간할 수 없었다. 슬픔은 전염성이 강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우는 아이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는 엄마처럼 그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들려오는 구석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울음소리는 서서히 잦아들다가 마침내 멈췄다. 그날 이후로 유라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의 영혼은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 후회를 받아내는 거대한 그릇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웃는 법을 잊어버렸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마침내 이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 원장을 찾아가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박 원장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는 유라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앨범 속에는 수십 년간 그가 마지막을 배웅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 역시 젊은 시절에는 유라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잔류사념을 통과이래라고 불렀다. 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자가 치러야 할 대가라고. 그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감정의 파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터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율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인 자기 방어 기술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네.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 하지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는 언제나 관객으로 남아야 하네. 그는 율에게 자신만의 닻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율에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소중했던 기억을 떠올리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기억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고 조언했다. 망자의 감정이 밀려 들어올 때 그 행복한 기억이라는 닻을 내려 자신의 영혼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굳게 버티는 것이다. 그것은 망자의 감정을 존중하되 그것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훈련이었다. 박 원장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자네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은 시작에 불과하네. 가장 힘든 것은 사고나 병으로 죽은 이들이 아니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혹은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자들의 잔류 사념이지. 그들의 감정은 훨씬 더 강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하네. 그의 말은 율에게 새로운 결심과 함께 더 깊은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그날 저녁 그녀가 박 원장에게 배운 닷 내리기를 연습하고 있을 때였다. 사무실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박 원장이 수화기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이내 굳어졌다. 전화를 끊은 그는 유라를 무거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새로운 손님이 오실 걸세. 자네의 진짜 시험이 될 게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어린 아이 일세. 경찰관들이 떠난 뒤 장례식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10살 남짓한 어린 소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베테랑인 박 원장에게도, 그리고 이제 막 죽음의 무게를 알아가기 시작한 한율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었다. 소년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으며 오랜 시간 고통받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였다. 그의 작은 몸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박 원장은 유라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이번 일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찰 수 있으니 빠져도 좋다고.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작은 소년의 마지막 길을 그 누구보다도 더 정중하고 따뜻하게 배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였다. 그녀는 박 원장에게 배운 대로 자신의 마음속에 닻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갔던 여름 바닷가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따스한 햇살,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가득한 웃음소리. 그녀는 그 기억을 방패 삼아 다가올 거대한 슬픔의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박 원장과 함께 염습실로 들어섰다. 그녀가 소년의 시신을 덮고 있던 하얀 천을 걷어내는 순간,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감정의 폭풍이 그녀를 덮쳤다. 그것은 이전의 그 어떤 잔류 사념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것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었다. 지독한 외로움,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끔찍한 공포,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세상을 향한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끝없는 절망이 뒤섞인 혼돈의 소용돌이였다. 유라의 정신은 거의 산산조각 날 뻔했다. 그녀의 눈앞에 소년이 겪었을 끔찍한 순간들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웃는 아이들의 얼굴, 귓가에 울리는 잔인한 욕설, 그리고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던 소년의 작은 어깨. 그녀는 마치 자신이 그 소년이 된 것처럼 그의 모든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고 있었다. 염습실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조명은 격렬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텨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두었던 행복의 닻을 붙잡았다. 소년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그녀의 행복했던 기억은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듯한 작은 촛불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작은 빛을, 그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녀의 닫힌 간신이 그녀의 영혼이 완전히 잠식당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그녀는 간신히 자신의 자아와 소년의 감정을 분리해낼 수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작은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가 살아생전 결코 받지 못했던 순수한 위로와 따뜻함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소년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녀는 시신을 닦는 대신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에게 불러주었던 낡은 자장가를 나지막이 허밍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소년을 향한 깊은 연민과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노래는 주문이 되어 염습실을 가득 채우고 있던 혼돈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자 기적이 일어났다. 소년의 격렬했던 분노와 공포의 감정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방 안을 감돌던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조금씩 물러났고 미친 듯이 깜빡이던 조명도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악령을 퇴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 입고 길 잃은 한 어린 영혼을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어루만져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장가를 멈추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소년의 몸을 닦고 마지막 옷을 입혔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미안함과 애도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소년의 얼굴에 어려있던 고통의 흔적은 사라지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아이처럼 평온한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감정의 폭풍은 완전히 사라지고 고요하고 숭고한 평화만이 감돌았다. 유라는 모든 힘을 소진한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시험을 통과했다. 그녀는 문 밖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박 원장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엄격함 대신 따뜻한 인정과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전문적인 의무와 인간적인 연민 사이의 균형을 찾아낸 것이다. 유라 씨가 보내주신 편지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일이 단순히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금도 그곳에서 장례 지도사로 일하며 수많은 마지막 이야기들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네요. 한 사람의 가장 깊은 슬픔을 마주하고 그것을 위로하는 데 필요한 힘.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장례식장의 밤을 홀로 지켜온 한 늙은 경비원. 최 씨가 보내주신 기묘한 도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장례식장의 밤을 홀로 지켜온 한 늙은 경비원. 최 씨가 보내주신 기묘한 도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한유라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그는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과묵한 노인이었다. 군인 출신인 그는 평생을 규칙과 규율 속에서 살아왔고 야간 경비원이라는 직업은 그의 천성과도 같았다. 그에게 장례식장의 밤은 고요하고 예측 가능하며 질서정연한 그만의 왕국이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망자들의 마지막 평온을 지키는 신성한 경계의 근무라고 생각했다. 그의 밤은 언제나 똑같은 순서로 흘러갔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주간 근무자와 교대하고 장례식장의 모든 출입문을 점검한다.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정해진 순찰로를 따라 모든 분향실과 안치실 그리고 염습실의 상태를 확인한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지만 그가 걷는 복도의 어둠은 그의 존재감을 알고 있는 듯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는 순찰을 돌며
다음 날 아침에 발인이 예정된 한 할머니의 분향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유가족들은 모두 돌아간 뒤였고 분향실에는 국화꽃 향기와 향냄새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관 속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잠시 내려다 보았다. 유가족들은 할머니가 평생을 아꼈던 낡은 결혼 반지를 꼭 손에 낀 채로 보내달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그는 할머니의 손가락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반지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의 근무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새벽녘. 그는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그가 할머니의 분향실 앞을 다시 지나갈 때 그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베테랑의 감이 그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의 모든 것은 그가 몇 시간 전에 확인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는 곧장 할머니의 관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확인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할머니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반지는 없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모든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경보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내부인의 소행이라는 것이었다.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나 혹은 돈에 쪼들리는 직원 중 누군가가 범인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초자연적인 현상 따위는 그의 사고방식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분노했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유가족의 신뢰를 배신하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훼손하는 용서할 수 없는 모독 행위였다. 그는 이 사실을 즉시 박 원장에게 보고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장례식장의 명성에 흠집을 내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이 비겁한 도둑을 잡아내고 싶었다. 그는 낡은 보안 카메라에 녹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하지만 영상 속에 찍힌 것은 복도를 오가는 자신의 모습과 먼지가 떠다니는 희미한 어둠뿐이었다. 며칠 뒤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에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한 중년 사업가의 시신에서였다. 그의 넥타이에 꽂혀있던 작은 골동품 핀이 사라진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범인은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다. 최 씨는 극도의 좌절감에 휩싸였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는 순찰을 돌 때마다 더욱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예민해진 감각은 이전에는 무시했던 사소한 이상 현상들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그가 분명히 정리해두었던 염습실의 도구들이 아주 미세하게 자리를 옮겨가 있거나 굳게 닫아두었던 약품 보관함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일들이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너무나도 사소해서 다른 사람이라면 그저 자신의 착각으로 치부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최 씨는 아니었다. 그의 세계는 완벽한 질서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러한 작은 균열들은 그에게 더 큰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보이지 않는 도둑은 단순히 물건만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최 씨가 평생을 지켜온 질서 그 자체를 비웃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도둑을 잡기 위한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장례가 예정된 분향실의 시신을 확인한 뒤 그는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가느다란 실을 문틈의 아래쪽에 설치했다. 만약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실은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초소로 돌아와 분향실 복도를 비추는 낡은 모니터를 응시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흘렀다. 모니터 속의 복도는 죽은 듯이 조용했다. 그는 자신의 피로한 눈을 비볐다. 그가 잠시 한눈을 판 순간이었다. 갑자기 초소 안의 모든 조명들이 한번 깜빡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가 보고 있던 모니터의 화면이 1초 정도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로 가득 찼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모니터 속의 복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최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분향실로 달려갔다. 그는 문틈 아래를 확인했다. 그가 설치해 두었던 가느다란 실이 끊어져 있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곧장 관으로 다가가 시신을 확인했다. 고인의 가슴에 놓여있던 딸이 마지막으로 넣어주었다는 작은 로켓 펜던트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텅 빈 복도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거대한 건물 안에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범인은 다시 한번 그의 질서를 비웃으며 그의 눈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최 씨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평범한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최 씨는 끊어진 실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평생에 걸친 이성과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인간의 소행이라고 합리화할 수 없었다. 범인은 벽을 통과하고 시간을 멈추며 그의 모든 감시를 비웃고 있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장례식장의 밤에는 그 말고도 또 다른 경비원이 존재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망자의 물건을 탐하는 기묘한 존재가 그날 이후로 최 씨의 밤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그의 밤이 질서와 통제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그의 밤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숨막히는 숨바꼭질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덫을 놓지 않았다. 대신 그는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군인 시절 배웠던 모든 정찰 기술을 동원하여 이 미지의 존재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려 했다. 그는 공포를 억누르고 이것을 하나의 작전으로 여기기로 했다. 그는 순찰을 돌 때마다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공기의 미세한 온도 변화, 복도를 스치는 희미한 바람의 흐름, 그리고 자신의 발소리 외에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음까지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그 존재의 희미한 흔적들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언제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어두운 복도에서 나타났다. 그것은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때로는 인간의 형상을 한 검은 그림자처럼 복도 저편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때로는 차가운 한숨 소리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것은 최 씨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그저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 밤의 복도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을 뿐이었다. 최 씨는 그 존재가 물건을 훔치는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밤새도록 안치실 복도 그대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잠복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이 지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거의 포기할 뻔했다. 하지만 닷새째 되던 날 밤, 그는 마침내 보았다.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안치실 복도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복도 저편의 벽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며 나오듯 나타났다. 그림자는 뚜렷한 형태 없이 마치 잉크가 물에 번지듯 어둠 속을 유영했다. 그것은 소리 없이 복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여 다음날 발인이 예정된 시신이 안치된 방의 문 앞에 멈춰 섰다. 굳게 닫힌 문은 그것에게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않았다. 그림자는 문을 그대로 통과하여 안으로 사라졌다. 최 씨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몇 분이 흘렀을까? 그림자는 다시 문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작고 반짝이는 것이 들려있는 듯했다. 그것은 시신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낡은 시계임이 분명했다. 그림자는 자신의 전리품을 들고 만족스러운 듯 다시 복도 저편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최 씨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망연자실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이 존재는 아기를 가진 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생전의 특정한 행동을 죽어서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일종의 지방령이었다. 그렇다면 이 존재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 장례식장의 과거를 파헤쳐야만 했다. 그는 낮 시간을 이용해 장례식장의 낡은 기록 보관실에서 살다시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 년간의 직원 인사 기록과 사건 사고 보고서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특히 절도나 비위 행위로 해고되었거나 근무 중에 사망한 직원들의 기록에 집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은 평범했고 그의 의심을 살 만한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시간은 흘러갔고 그의 조사는 아무런 성과 없이 벽에 부딪히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거의 잊혀진 창고 구석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공식적인 기록에서 누락된,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마이크로필름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낡은 리더기를 찾아내 필름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주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 하나를 발견했다. 기사의 제목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장례식장 직원의 비극적인 죽음. 빈곤이 부른 탐욕의 끝. 기사는 약 40년 전 이 장례식장에서 일했던 한 직원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의 이름은 이영수. 그는 성실했지만 병든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는 결국 망자의 유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만 훔쳤다. 반지, 시계, 브로치 같은 것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결국 동료 직원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그는 해고당했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며칠 뒤 자신의 집에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기사의 마지막에는 그의 유서 일부가 실려 있었다. 나는 그저 내 아내에게 마지막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나는 수집가였을 뿐이다. 수집가. 그 단어는 최 씨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그렇다. 그 그림자가 밤마다 했던 행동은 도둑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집이었던 것이다. 죽어서도 끝나지 않은 살아생전의 비참한 집착. 최 씨는 마침내 자신이 상대해야 할 존재의 슬픈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는 이제 그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망자의 유품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수집품들을 찾아내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지 않는 한 이영수의 영혼은 영원히 이 장례식장을 떠돌며 같은 행동을 반복할 터였다. 최 씨는 기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은 기사에 함께 실린 이영수의 낡은 흑백 사진 위에서 멈췄다. 사진 속의 남자는 겁에 질린 듯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앙상한 체격과 낡은 작업복은 그의 비참했던 삶을 짐작하게 했다. 최 씨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 슬픈 영혼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이영수가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내기 위한 마지막 탐색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그 보물이 어디에 있을지 어렴풋이 짐작 가는 곳이 있었다. 최 씨가 짐작하는 곳은 바로 장례식장의 가장 깊고 오래된 공간,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구간의 지하 보일러실이었다. 그곳은 이영수가 근무하던 시절 직원들의 비공식적인 휴게 공간이자 창고로 사용되었던 곳이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수집품들을 숨겼다면 동료들의 눈을 피해 드나들 수 있었던 그곳이 가장 유력한 장소였다. 다음 날 밤, 최 씨는 손전등과 간단한 공구 가방을 챙겨 지하로 향했다. 구간으로 이어지는 복도는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공기 중에는 짙은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벽에 엉겨붙은 거미줄과 바닥을 기어가는 벌레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곳은 산자들의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잊혀진 공간이었다. 보일러실로 이어지는 낡은 철문은 녹슨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최 씨는 공구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 힘겹게 자물쇠를 끊어냈다. 끼익하는 녹슨 금속의 비명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퀴퀴하고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손전등을 든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보일러실 내부는 거대한 낡은 보일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배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마치 거대한 괴물의 내장처럼 보였다. 바닥에는 버려진 낡은 가구들과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다. 최 씨는 이곳 어딘가에 이영수가 자신의 보물을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비추며 무언가 숨겨진 공간이 있을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수색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는 낡은 캐비닛을 열어보고 썩은 나무 상자들을 뒤집어 보았지만 그가 찾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보일러 뒤편의 낡은 벽돌벽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벽의 한쪽 구석, 다른 벽돌들과는 색깔과 질감이 미세하게 다른 벽돌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벽돌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았다. 벽돌은 생각보다 쉽게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두운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안으로 비추었다. 그곳에는 낡은 천으로 감싸인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다. 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여는 순간 그는 숨을 삼켰다. 상자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작고 낡은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녹슨 결혼반지, 색이 바랜 브로치, 이가 빠진 은수저, 그리고 낡은 회중시계까지. 그것들은 모두 이영수가 수십 년에 걸쳐 망자들에게서 훔친 수집품들이었다. 그의 비참하고 뒤틀린 집착의 증거였다. 최 씨는 상자를 든 채 잠시 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는 이 물건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보일러실의 어두운 구석에서 이영수의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뚜렷한 형태였다. 그림자는 최 씨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슬픔과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최 씨의 손에 들린 나무 상자를 간절하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이 담긴 보물 상자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와도 같았다. 그의 모습에서는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깊은 슬픔과 끝나지 않는 집착만이 남아있었다. 최 씨는 그림자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것들을 찾고 있었나? 이영수 씨.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길 잃은 영혼을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이것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야. 이제 그만 주인에게 돌려주고 당신도 편히 쉬어야지. 그의 말의 그림자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틀었다. 그는 이 물건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들은 그가 살아생전 가졌던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최 씨는 그를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가엾은 영혼을 이해시키고 스스로 안식을 찾도록 도와주어야만 했다. 그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가 기록부 관실에서 몰래 가져온 이영수의 낡은 인사 기록 카드였다. 그리고 카드에 붙어있던 그의 유일한 증명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그림자를 향해 내밀며 말했다. 이것이 당신의 유일한 보물이요. 이영수 씨, 다른 사람의 물건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인생이란 말이요. 그림자는 자신의 낡은 흑백 사진을 보고 혼란에 빠진 듯 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는 도둑이나 수집가가 아닌 그저 비참하게 살다 죽어간 한 남자. 이영수라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의 형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최 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그 주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반지는 김영희 할머니의 것입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끼워준 반지죠. 이 시계는 박 사장님의 것입니다. 아들이 선물한 것이라고 들었소. 그의 목소리는 잊혀진 기억들을 되살리는 주문이 되어 보일러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그가 물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를 때마다 이영수의 형체는 점차 투명해져 갔다. 그의 얼굴에 어렸던 집착과 욕망의 그림자가 옅어지고
그 자리에 깊은 회한과 슬픔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영수의 영혼은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수십 년간 그를 지배했던 뒤틀린 욕망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연약하고 상처 입은 영혼에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 씨는 그가 모든 것을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는 심판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길고 긴 밤의 끝에서 길 잃은 영혼을 위로하는 또 다른 늙은 파수꾼일 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이영수의 울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의 형체는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해져 거의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긴 눈으로 최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는 듯 했다. 최 씨는 조용히 나무 상자를 들고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이제 이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오. 최 씨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그의 얽힌 사연들을 나지막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꾸짖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 물건들이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사랑, 그리고 슬픔이 담긴 소중한 유품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이 시계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선물한 것이었어. 아버지는 임종의 순간까지 이 시계를 손목에서 풀지 않았지. 이 브로치는 한 할머니가 평생을 간직했던,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이었어. 최 씨의 목소리는 잊혀진 사랑과 추억의 이야기를 되살려내 차가운 보일러실의 공기를 조용히 트고 있었다. 이영수의 영혼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기억을 짓밟았는지를 깨닫고 깊은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물건들을 소유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모든 것을 되돌리고 자신의 끔찍했던 삶을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최 씨는 마지막으로 상자 안이 아닌 자신의 주머니에서 아주 작고 낡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칠이 벗겨진 머리핀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아내가 평생을 아꼈던 것이라고 들었어. 당신이 아내에게 주었던 유일한 선물이었지. 그는 기록 보관실에서 찾았던 이영수의 유품 목록에서 이 머리핀에 대한 기록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머리핀을 이영수의 영혼을 향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것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오, 이영수 씨.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내려놓고 당신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편히 떠나시오. 그 순간 이영수의 형체는 밝은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최 씨의 손에 들린 머리핀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가 자신의 유품과 다시 만나는 순간 그를 이승에 묶어두었던 마지막 집착의 사슬이 끊어졌다. 그의 얼굴에 어렸던 고통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최 씨를 향해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것은 감사와 용서,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가 담긴 길고 긴 침묵의 인사였다. 그리고 그의 형체는 한 줌의 빛이 되어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나자 보일러실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최 씨는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한 가엾은 영혼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는 나무 상자를 들고 지상으로 올라왔다. 그는 밤새도록 상자 안의 모든 유품들을 깨끗하게 닦고 각각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름표를 붙여 정리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는 자신의 일을 모두 마쳤다. 그는 박 원장에게 밤사이 있었던 일을 모두 보고했다. 박 원장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네, 최 선배라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로 장례식장의 밤에는 더 이상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최 씨는 그 후로도 몇 년을 더 그곳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명예롭게 은퇴했다고 합니다. 그는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망자를 지키는 일은 때로는 산자를 구원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조용하지만 강직했던 책임감이 길 잃은 영혼에게 마지막 안식을 찾아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의 마지막 이야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선 두 이야기가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에 얽힌 초자연적인 공포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이야기는 유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기에 더욱 현실적이고 섬뜩한 인간의 탐욕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장의 현직 원장인 김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기에 더욱 현실적이고 섬뜩한 인간의 탐욕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장의 현직 원장인 김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김 원장은 선친으로부터 이 오래된 장례식장을 물려받은 강인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여성이었다. 그녀에게 이 사업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대를 이어온 가업이자 망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신성한 책무였다. 그녀는 언제나 모든 절차를 규정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했으며 그 어떤 부당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었다. 사건은 비가 내리던 어느 늦은 밤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다. 국내 굴지의 재벌 가문인 이가 리지아의 비서실이었다. 그들의 회장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별세했으며 모든 장례 절차를 비공개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들은 가장 비싼 장례 상품을 원했지만 조문객은 일절 받지 않고 이틀 뒤 새벽에 곧바로 화장을 진행해달라는 기이한 조건을 내걸었다. 몇 시간 뒤 검은 고급 세단 몇 대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고 고인이 된 이 회장의 시신이 운구되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모습에서는 슬픔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차갑고 불안한 얼굴로 변호사와 해결사처럼 보이는 거구에 남자 뒤에 서서 모든 절차를 지켜볼 뿐이었다. 김 원장은 그들의 태도에서 본능적인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는 규정에 따라 직접 시신을 확인하고 염습을 준비하기 위해 염습실로 들어갔다. 보고서에 적힌 공식적인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하지만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그녀의 눈은 평범한 의사들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흔적들을 포착해냈다. 고인의 목 주위에 아주 희미하지만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린 듯한 멍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더 자세히 살폈다. 고인의 눈꺼풀 안쪽에는 질식사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인 작은 점상 출혈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시신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지금 단순한 장례 절차를 맡은 것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의 은폐 과정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잠시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가? 하지만 상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재벌 가문이었다. 그녀가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그녀의 작은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파괴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할 수 없었다. 침묵은 곧 범죄의 공모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의 직업적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가의 변호사와 해결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최대한 완곡하게 시신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화장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해결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의 입꼬리는 경련하고 있었다. 김 원장님, 뭘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 지병이 있으셨고 조용히 가시는 게 고인의 마지막 뜻이었습니다. 괜한 오해로 일을 그르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업계의 평판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김 원장은 그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원칙을 굽힐 생각이 없었다. 저는 제 원칙대로 할 뿐입니다. 명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은 법적으로도 화장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해결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변호사와 함께 사무실을 나갔다. 그들이 떠난 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업과 고인의 마지막 진실을 스스로 지켜야만 했다. 밤이 깊어지자 장례식장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즉 시신을 훼손하거나 훔치기 위해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아버지가 남겨준 낡은 사냥용 엽총을 캐비닛에서 꺼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장례식장의 뒷문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자물쇠를 해체하는 소리였다. 그들이 온 것이다. 그녀는 엽총을 든 채 소리 없이 복도로 나섰다. 복도는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은 낮에 보았던
그 해결사였다. 그들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곧장 시신이 안치된 안치실로 향하고 있었다. 김 원장은 그들의 뒤를 조용히 밟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이 넓고 복잡한 장례식장은 그녀의 홈그라운드였다. 그녀는 이 어둠을 이용해 그들을 사냥할 생각이었다. 김 원장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이 건물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소리가 나는 낡은 바닥이 어디인지, 그림자가 가장 깊게 드리워지는 곳이 어디인지,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안치실로 향하는 두 남자의 뒤를 밟았다. 남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노련한 사냥꾼의 덫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해결사와 그의 부하는 마침내 이 회장의 시신이 안치된 방 앞에 도착했다. 그들은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김 원장은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지켜보았다. 잠시 뒤 방 안에서 시신을 운반용 침대로 옮기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시신을 밖으로 빼돌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계획이었다. 그들이 시신을 밖으로 끌고 나오려는 순간 김 원장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복도 중앙에 서서 엽총을 그들을 향해 겨누었다. 거기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남자들은 쏘스라치게 놀랐다. 해결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고작 여자 혼자서 뭘 어쩌시려고. 총알은 한 발뿐일 텐데 한 발이면 충분해. 당신 같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그녀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순간 해결사는 부에게 눈짓을 보냈다. 부하가 그녀에게 달려드는 것과 동시에 해결사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김 원장이 부하를 상대하는 동안 다른 출구를 통해 빠져나가려 했던 것이다. 김 원장은 그들의 계획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달려드는 부하를 향해 총을 쏘는 대신 그의 발밑 바닥을 향해 반가쇠를 당겼다. 탕, 굉음과 함께 엽총탄이 낡은 대리석 바닥을 박살내며 파편을 튀겼다. 부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갈 시간도 없이 곧장 해결사가 사라진 방향으로 달려갔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이 넓고 복잡한 건물 안에서 그를 놓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녀는 그의 발소리를 쫓아 미로 같은 복도를 달려나갔다. 장례식장은 이제 거대한 사냥터가 되었다. 그녀와 해결사, 두 명의 사냥꾼이 서로의 뒤를 쫓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된 것이다. 추격전은 분향실과 상담실을 지나 마침내 수십 개의 관이 전시되어 있는 거대한 중앙홀에서 이어졌다. 해결사는 뚜껑이 열린 관들 사이를 오가며 그녀의 시야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홀 안은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감돌아 마치 거대한 무덤 속처럼 음산했다. 김 원장은 숨을 죽이고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발소리를 내어 자신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그를 속였다. 그녀의 예상대로 해결사는 그녀가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관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반대편에서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 그녀의 말에 해결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품에서 칼을 꺼내 들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김 원장은 빈 엽총을 방패 삼아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육체적인 힘에서는 그녀가 불리했지만 그녀에게는 그가 갖지 못한 무기가 있었다. 바로 이 공간에 대한 완벽한 이해였다. 그녀는 싸우면서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 그를 특정한 장소로 유인했다. 그녀가 유인한 곳은 바로 연습실로 이어지는 복도였다. 그녀는 해결사와 몸싸움을 벌이는 척하며 그의 등을 복도 끝에 있는 한 문으로 밀어붙였다. 그 문은 바로 시신을 보관하는 거대한 냉동 안치실의 문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문 안으로 밀어넣고 밖에서 육중한 철문을 닫아 잠가버렸다. 문 열어. 이 미친 여자야. 안에서 해결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꺼운 철문은 그의 목소리를 희미하게 만들 뿐이었다. 김 원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에 등을 기댔다. 그녀는 일단 가장 위험한 적을 처리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의 부하였다. 그녀는 안치실에서 빠져나온 부하를 찾아 다시 안치실 구역으로 향했다. 그녀가 복도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어야 할 부하가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이 회장의 시신이 눕혀져 있던 운반용 침대가 텅 비어 있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시신을 데리고 다른 출구를 통해 도망친 것이다. 그녀는 절망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그가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녀는 이 건물의 모든 비상구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예상 이동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그를 앞질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향해 달려갔다. 그 지름길은 바로 수십 년간 사용되지 않은 낡은 유품 보관 창고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었다. 그녀가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보았다. 부호가 무거운 시신을 끌다시피 하며 창고 반대편의 비상구를 향해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녀의 등장에 부하는 경악했다. 그는 시신을 버려두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선반 위에 있던 무거운 유골함을 집어들어 그의 다리를 향해 던졌다. 부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발목이 부러진 듯 했다. 김 원장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서 시신을 빼앗아 다시 운반용 침대 위로 눕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은 당신 같은 자들이 더럽힐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가려 했다. 그녀가 몸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쓰러져 있던 부하가 그녀의 다리를 잡고 늘어졌다. 그리고 그의 다른 손에는 언제 꺼냈는지 모를 작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주사기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시신에 주입하여 부검을 해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도록 만드는 약물일 터였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그것을 그녀에게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절체절명의 순간 김 원장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주사기는 그녀의 팔을 스쳐 지나가며 안에 있던 액체를 바닥에 쏟아냈다. 액체가 닿은 낡은 리놀륨 바닥이 하얀 거품을 내며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신을 훼손하기 위한 강력한 화학약품이었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부하는 다시 한번 그녀를 찌르기 위해 달려들었다. 김 원장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옆에 있던 거대한 유골함 보관 선반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수십 개의 묵직한 도자기, 유골함이 담긴 선반은 그녀의 충격에 균형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부하의 위로 쓰러졌다. 그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수많은 망자들의 마지막 안식처와 함께 바닥에 깔리고 말았다. 창고 안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김 원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살난 유골함들과 그 사이에서 신음하고 있는 부하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떨어진 주사기를 주워 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목에 그것을 겨누며 말했다. 움직이면 내 놈이 가져온 이 약을 직접 맛보게 될 거다. 그의 눈에는 경애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수많은 경찰차들이 장례식장으로 몰려왔다. 경찰들은 냉동 안치실에 갇혀있던 해결사와 창고에 깔려있던 그의 부하를 모두 체포했다. 그리고 이 회장의 시신은 이제 장례 용품이 아닌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졌다. 그날 밤의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이 회장의 사인이 타살로 밝혀졌고 그의 아들이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해결사를 고용하여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김 원장의 용기 있는 증언은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씨 가문은 몰락했고 관련된 모든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몇 주가 흐른 뒤 장례식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김 원장은 언론의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영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장소의 원칙을 지켰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남겼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유령이나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존엄성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에 맞서는 유일한 무기는 초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과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라는 것을. 어느 맑은 가을날 그녀의 장례식장에서는 아주 작은 장례식이 열렸다. 바로 억울하게 죽어갔던 이 회장의 장례식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그의 다른 유가족들이 조촐하지만 정중하게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김 원장은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그의 마지막 길이 평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 생각했다. 김 원장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녀는 지금도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망자들의 마지막 집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곳은 삶과 죽음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계를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는 한, 그 어떤 어둠도 감히 이 신성한 문턱을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마지막 집의 문턱에서 세 가지 다른 공포와 마주했습니다. 망자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었던 한 어린 수습생의 이야기, 길 잃은 영혼의 마지막 집착을 구원해 주었던 늙은 경비원의 이야기, 그리고 살아있는 괴물에 맞서 망자의 존엄을 지켜냈던 한 원장님의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장례식장은 단순히 죽음이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그곳은 한 사람의 인생이 남긴 모든 희로애락이 응축되어 남겨진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가장 숭고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인간성이 시험받는 마지막 무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도 용기 내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었기에 우리의 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벽은 돌로 만들어진 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세워진 벽일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